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의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진행자님 혹시 예. 히틀러가요. 네. 한때는 화가를 꿈꿨다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쵸, 일화죠. 유명한 예. 스토리죠. 예. 그 히틀러는 청년 시절에 화가를 꿈꿨었고, 그런데 최고의 미술학교인 빈 아카데미에 그 2번이나 원서를 넣지만 이제 결국 낙방했다는 그런 스토리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고의 미술학교인 빈 예술 아카데미에는 입학하지 못했지만 그의 그림 실력은 꽤나 훌륭해서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요, 수채화나 그림 엽서를 그리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도 합니다. 계속 화가로 살지. 네,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디즈니 만화에도 심취해서 백설공주나 일곱난쟁이 그리고 피노키오 등을 그린 이제 그런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네. 남몰래 숨어서 일곱난쟁이 캐릭터를 그렸던 히틀러의 본성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마적 광기와 같은 걸까? 같은 사람의 것이 맞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가로 남았더라면 세계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2차 대전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들을 좀 해보는데요. 네. 그런데요, 이런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화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미술계에 이런 화가가 존재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요. 예. 살인까지 저지르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런 불운의 화가. 예. 오늘은 그 주인공인 카라바조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라바조 이탈리아 화가고 네. 중세. 네, 중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고 아마 그림은 조금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가라고 보통 이제 네, 맞아요.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화가인데 또 그림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흐의 자화상 해바라기 혹은 뭐 다빈치의 이제 어떤 것 막 이런 식으로는 매칭이 좀 잘 안 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많이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막상 그림을 딱 보시면 이 그림 봤는데 하면서 알아보실 작품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머리에 풀잎으로 만든 이런 왕관을 쓴 남성이 과일을 들고 약간은 요염한 포즈로 화면을 응시하는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이나 이제 그 또 신화 속 내용이죠.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그 이제 유디트 이야기랑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거 분명히 어디서 봤다라는 것을 아마 속에 떠오르게 되실 텐데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작품까지 오늘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라바조는 157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본명이요. 원래 카라바조가 아니고요. 미켈란젤로예요. 그래요? 미켈란젤로 메리시가 본명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있잖아요. 그 미켈란젤로가 죽고 7년 후에 태어났는데 거의 동시대 인물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세대는 다른 거의 이제 뭐 한 5, 60년 차이가 날 테니. 근데 아마도 르네상스의 거장인 이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닮았으면 하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차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듯이 그가 정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번째 미켈란젤로가 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출신 지역인 카라바조에서 따온 애칭이자 별명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카라바조가 그러면은 지역 이름이에요? 네, 맞아요. 밀라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의 작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럼 이탈리아 북부 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겠네요? 네네네.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로 치면은 좀 그 로마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로마는 이제 남쪽이니까. 네. 그렇군요. 좀 카라바조는 그럼 어렸을 때 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둘 다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카라바조는 태어날 때는 유복한 편이었는데 6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전염병으로 그 당시에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5명의 아이들을 기르려다 보니까
이제 기세가 많이 기울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카라바조의 놀이터는 거리였는데요. 거리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카라바조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에게 준 그 재능은 실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13살이던 카라바조는 티치아노 등 당시 유명 화가의 공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 견습생들은 화가 옆에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지만 조수 노릇을 하면서 돈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라바조가 거기에 가서 견습생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 막 이제 이런 계약서에 어머니가 가서 막 사인도 하고 이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카라바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홀로 된 어머니를 도와서 생계에 도움이 되면서 또 유화나 프레스코 등 당대 그림의 기법과 이제 여러 장르의 표현을 빠르게 배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견습생으로 일종의 하찮은 일을 하는데도 카라바조의 재능은 굉장히 돋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는데 실력이 진짜 대단하대 이제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타고난 천재였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초 도안이나 밑그림들을 다들 그리거든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평생 도안 없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미켈란젤로나 그 다 스케치한 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천재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스케치 다 하고 그리고 그리는데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바로. 실제로 이렇게 기초 도안 없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알라프리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어떻게 그려야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기술적으로 손이 안 따라가 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받쳐줘야 되는 손과 머리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보고 다른 화가들이 밑그림도 안 그리고 기본도 모르는 화가다라고 욕을 했다가 거의 신이 그려낸 듯한 그 결과물을 보고는 아무도 결국 뭐라고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하죠. 이게 그 스케치 안 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붓으로 유화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윤곽선을 그걸로 아예 붓으로 그냥 윤곽선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유화를 그릴 때 뭐 처음부터 진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밑 바탕부터 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그 그림은 그리겠지만 보통은 뭐 이제 드로잉으로도 그리고 혹은 그 유화로 바로 그런 밑 채색을 하기 전에 원래는 목탄이라던가 이제 좀 가벼운 연필이라던가 잘 보이지 않는 가는 선으로 보통은 스케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 그림이 다 검은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능했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했겠네요. 그렇군요. 카라바조의 그림체는 강렬한 명암 대비와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인데요. 명암 대비가 강렬하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 되게 엄숙하게 어떤 되게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그런 종교화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가요, 1600년 이제 전후로 이탈리아는 종교의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시기인데요. 카톨릭의 추기경들이 앞다퉈서 그에게 그림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카라바조가 곧장 로마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카라바조의 인생 최대의 후원자는요, 프란체스코 델 몬테라고 하는 추기경입니다. 종교가 중요했던 시기에 추기경이 그를 후원하고 보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믿고 저 사람을 후원하는구나.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인이 어떤 작품을 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듯이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의 승승장구가 됩니다. 그가 28살이던 1599년에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추기경의 추천으로 한 성당의 예배당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작품의 제목은 성 마테오를 부르심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서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다른 직원과 그날 거둔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마테오를 예수와 베드로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부르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들을 바라보는 그 세관 인물들의 다양한
다양한 표정과 포즈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또 화면의 우측에서는 빛이 한 줄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생해서 그림 안에서 마치 사람이 막 튀어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네. 막 주변에 대박이라고 엄청 소문을 내고 다녔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서 뭐 내가 뭐 어떤 이렇게 디바이스로 본다거나 혹은 인쇄물로 네. 출력을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게 가능했으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봤겠지만 소문은 들리는데 실제로만 봐야 했던 그 상황. 네.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겠죠. 게다가 종교가 중요한. 그 위로 달려갔겠죠. 맞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보려고 이탈리아 각지에서 신자들이 몰려들어서 교회는 연일 북적였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던 때였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1500년대니까. 성경 속의 그 극적인 순간을 잘 그려낸 이런 작품이 어설픈 그 설교보다 훨씬 더 그 신도들의 신앙심을 지켜내는 데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땠겠어요? 우리 우리도 교회도 그려달라. 그려달라. 그렇죠. 아 당시에 또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네, 맞아요. 우리 성서를 그렇게 그림으로 알려주는 네.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문맹률뿐만이 아니라 또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네요. 인쇄술 발달도 안 됐으니까. 책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맞아요. 책 갖고 있는 게 곧 권력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 교회에서 자기네 예배당에도 그려달라고 이렇게 앞다퉈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정말 타고난 재능 하나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히틀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신은 그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극도로 난폭했는데요. 네. 그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뭐 좀 예민하다, 좀 성격이 까칠하다. 약간 까칠하다 이런 얘기는 네. 많은데요. 네. 그 수준을 넘어선 난폭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배만 17번 그리고 그 체포되는 거는 또 7번이나 됐거든요. 아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래요? 그 제목이 아주 다양했는데요. 예. 1603년 8월 명예훼손으로 피소, 1604년 4월 식당 종업원의 얼굴에 접시를 던져서 피소, 같은 해 10월에는 경찰 모독죄로 구속이 되고요. 같은 해 11월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1605년 불법 무기 소지죄로 구속,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모욕죄, 같은 해 9월에는 창문에 돌을 던져서 기물파손죄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네. 마치 제가 읊으면서 갑자기 미술랭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뉴스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32살에서 34살까지 3년간 7번의 이런 구속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아무리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회 부적응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때마다 카라바조를 구원했던 추기경의 로비로 풀려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에게 주어진 그 천재적인 재능이 신의 축복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가 그 죄를 뉘우칠 기회를 앗아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뭐 구속되면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가가지고 로비에서. 그러니까요. 데리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경찰에 이렇게 그 불려는 가지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럼 거예요.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후원자들이 정말 카라바조를 위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악마적 재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그림에 매료돼서 네. 다른 거를 못 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림만 잘 그리면 돼.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1606년 카라바조는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와, 이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살해된 대상은요, 그 라눈치노 토마소니라는 사람인데요. 토마소니는 그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갱스터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갱스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갱스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냥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조금 건달처럼 지냈던 이제 그런 그 청년인데 네. 둘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예. 근데 결국에 카라바조의 칼에 토마소니가 죽은 거죠. 이 둘이 결투를 왜 벌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미술사학자들은 오랫동안 그의 살해 동기를 그 팔라코다라고 하는 일종의 테니스 경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빚어진 다툼으로 보는 게 정설이었는데 2002년에 영국의 미술사학자가 교황청에 보고되었던 자료를 뒤지다가 토마소니의 사인을
사실은 거세에 따른 과다출혈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 여인을 두고 벌어진 치정 사건으로 보는 의견이 더 유력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자신의 여인에게 모욕을 강한 남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거세로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래요? 관례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유추가 되는 거죠. 어쨌든 토마소니는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토마소니의 인맥이 카라바조의 후원자가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자 토마소니의 가족들은요, 그 주변인들에게 가서 카라바조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데 네. 이번에도 후원자들이 도움을 줬어요? 아니요. 당연한 반응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상 그 피해자의 가족이 힘이 없거나 했다면 후원자들은 또 눈을 감았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일들도 역시나 눈을 감았어는 안 그쵸.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후원자들도요. 더 이상 카라바조의 죄를 감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게다가 살인이라는 죄는 너무 무겁기도 했고요. 카라바조는 결국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요. 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라바조가 이제 여기서 원래 활동했던, 그러니까 그 원래는 카라바조에서 태어났다가 예.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곳이 이제 로마인데요. 예. 로마시에서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카라바조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하는 1급 추방 명령까지 내립니다. 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그러네요. 거거든요. 사형 발견 즉시 선고는 사살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랑 비슷한 사형 거잖아요. 선고는 그래도 내가 구속이 됐다가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만 운이 좋으면 풀려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정말 어느 누구든 보는 즉시 처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무서운 그런 명령이죠. 예. 그래서 카라바조는요, 로마의 세력이 닿지 않는 나폴리나 몰타,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올 거라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의 악마적인 재능은요, 그 도망을 친 이곳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카라바조는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요. 예. 돈도 많이 벌었고요. 아주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살아야지. 그래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누군가가 찍어서 나 누구 어디서 봤다 이런 게 이제 확산되거나 이런 때는 아니었다 보니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좀 뭐 이름 바꿔가지고 살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혹은 있겠네요. 아무리 이제 그 1급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로마시에서 내렸던 거기 때문에 나폴리나 아예 이제 그 더 밑에 뭐 그 몰타 섬 이런 데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번 걸로요. 카라바조가 이제 후원자가 없잖아요. 예.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또 쓰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수완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로마에서는요.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해요. 교황청에서. 아무래도 그를 사면해줘야 될 것 같아. 말도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였잖아. 무슨 말이야? 이러면 근데 그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않나. 그의 재능은 인류의 보물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대화이긴 한데요. 네. 훌륭한 재능이 있으니 살인죄를 사면해주자. 요즘에 뭐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뭐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사실 당시 이탈리아에서도요. 이런 식의 사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한 거죠. 이거 신도 참 무심하시지. 그냥 재능을 말입니다. 주려면 하나만 주시지. 그러게 정반대를 줘가지고 네.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혹은 재능이 이 정도로 빛나지 않았다면 후원자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그 애초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뭐 이제 감옥에서 조금 뭐 죄값을 치르면서 반성을 했다거나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다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한쪽으로 너무 당시에는 뭐 굉장히 네. 뭐랄까 어찌 보면은 그냥 폭력이 일상화돼 있었던 시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사면 로비를 했는데 네. 사면을 받았어요?
네, 결국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아냅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지만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는 이유로 로마 교황청은 그를 사면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신은 있는 건지 방금 이제 스포일러를 의도치 않게 이제 하셨는데요. 예. 카라바조가요.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서 와 신난다.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지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망한 거예요. 이 또한 너무 이제 옛날이라서 정확한 사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예.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자객에게 습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뭐 이 여파로 그 상처에 뭐 독성이 있는 물감이 들어가서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는요.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망 전에 제자를 양성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친하게 지내는 워낙 자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 때문에 사후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카라바조에 대한 평가는 악평만 남았고요. 그의 그림도 미친 화가의 그림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에 재발견이 된 건데요. 네. 그게 바로 유명한 그 문화비평가인 로베르토 롱기라는 사람이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그 카라바조가 그래요? 재조명되기 네. 시작했거든요. 예. 그 롱기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없었다면 베르메르, 렘브란트, 마네의 그림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 카라바조를 재조명하려고 애썼죠. 실제로 그 렘브란트의 그 이제 빛에 대한 연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카라바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명암 그런 기법을 완성했다라고들 하는데 네. 그를 재조명하는 데에는 사실 가장 크게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살인 화가로서의 원죄거든요. 진행자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네. 실력 좋은 예술가가 있었는데 살인을 저질렀대요. 그럼 재조명하는 거에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수백 년 전 일 가지고 그 예술 작품을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수백 년이 또 지나고 나면 그의 업적은 재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롱기가 신경 써서 연구했던 작품이 바로 카라바조 생애의 마지막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사면해준 그 로마의 교황 조카에게 선물로 바치기 위해 그렸던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카라바조가 드디어 과거를 참회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네. 둘 다 화가의 얼굴이거든요. 특히 참수된 골리앗의 얼굴이 이제 그 화가의 얼굴인 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카라바조의 그 이제 다윗은요 카라바조의 젊은 시절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처단해 놓고도 승자의 그 자신감 있는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죽음을 마치 애도하는 듯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고요. 그리고 마치 청년 카라바조가 어른 카라바조를 징벌한 후에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반성의 뜻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승자가 되기 위해 결국 살인을 한 다윗도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살인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괴롭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참수된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때늦은 참회지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사면해준 이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와닿지는 또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회라면 사면되기 전에 사면의 그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로 찾아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더 오래 살아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 더 많은 작품도 남겼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비운의 죽음을 맞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죄값을 다 치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작품 사람이라는 게 그런 작품을 남겼을 때 그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수 있구나. 예술 작품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조 라이트 감독의 어터먼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비는 세실리아에게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거울이 놓인 타자기 앞에 앉은 로비는 사과의 말과 고백의 단어들을 고민하며 써나갑니다. 하지만 도통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버릴 요량으로 보내지 않을 편지에 은밀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정중한 필치로 편지를 씁니다. 로비가 편지를 쓰는 동안 세실리아 역시 저녁 만찬에서 만날 로비를 그리며 단장을 합니다.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지웠다, 귀걸이를 걸었다 떼었다 하며 로비를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서로를 생각하는 이 장면은 교차 편집을 통해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다운 러브씬으로 그려집니다. 로비는 편지를 봉투에 담아가다 브라이오니에게 전달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봉투가 브라이오니에게 건네지는 순간 깨닫습니다. 정성껏 쓴 편지가 아니라 버려야 할 은밀한 단어들이 가득한 편지가 봉투 속에 있었음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3살 브라이오니는 고지고대로 심부름만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편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비속어로 표현된 사랑은 브라이오니에게 불쾌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줍니다. 그건 언니와 로비가 어른들만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브라이오니는